2025년 7월 일본 남부에서 규모 9.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강진과 함께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여 일본 역사상 가장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해안 도시는 순식간에 물에 잠길 수 있으며 수십 미터 높이의 해일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붕괴되고 도로는 끊어지며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될 위험도 컸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남기로 결심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같은 바다를 지켜온 어부 다나카 시니치였습니다. 바다는 그의 삶이자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해도 그는 바다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한국으로 떠난 그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다나카 시니치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대규모 재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나카 시니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지금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시니치입니다. 일본 남부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삶 자체가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다나카 시니치는 천천히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저 멀리서 해가 천천히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불타는 듯 붉게 물들었고 잔잔한 파도가 부서지며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0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15살 때는 혼자서 그물을 던질 줄 알았고 20살이 되던 해에는 폭풍 우 속에서 동료를 구한 전설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마을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뉴스는 연일 일본 남부에서 발생할 대지진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지진 연구소는 향후 몇 달 내에 일본 남부에서 규모 9.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자들은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가 즉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지진이 과거 동일본 대지진을 능가할 것이라며 일본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쓰나미가 발생하면 최대 30m 높이의 파도가 해안을 덮칠 수 있습니다. 건물 붕괴, 도로 유실, 정전, 통신 마비 모든 것이 단 몇 분 안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뉴스 속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들이 묘사하는 현실은 끔찍했습니다. 촌장님, 우리도 빨리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대피해야 해요. 어촌 마을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촌장 집 앞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오래된 목조 가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건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버틸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진 후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수도 있었습니다. 촌장은 마을회관을 임시 대피소로 지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마을회관이 100년 넘은 목조 건물인 거 다들 아시죠? 지진이 오면 무너질 겁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트럭에 가재도구를 싣고 떠나는 가족들, 배낭을 메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청년들,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고 끝없이 바다를 바라보던 노부부. 마을을 떠나야 한다니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배를 탔던 야마모토는 시니치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시니치, 우리도 가자. 정부는 우릴 구해주지 않아. 도시로 가서 안전한 곳에 머물자. 그러나 시니치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떠나지 않을 거야. 야마모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정말 고집불통이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발 생각을 다시 해봐. 그렇게 말하고 야마모토도 트럭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마을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다나카 시니치는 멍하니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다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피와 땀이 스며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다나카 시니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20년 전 한국으로 떠난 아들 다나카 유타가 서 있었습니다. 다나카 시니치는 멍하니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유타, 너 왜 여기 있는 것이냐? 유타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여기 계십니까? 그 순간 시니치의 머릿속에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90년대 후반 유타는 11살이었습니다.
신이치는 항상 새벽이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떠날 때면 어린 유타는 언제나 방파제 끝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그래, 유타. 오늘은 큰 참치를 한 마리 잡아오마. 그렇게 말하고 배를 타고 떠나던 아버지를 유타는 한없이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타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친 밤이었습니다. 신이치는 마을 어부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고 예상보다 거센 파도에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러다간 배가 뒤집힌다. 빨리 그물을 걷어. 그러나 그물을 걷기도 전에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어부 한 명이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고 신이치는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동료를 붙잡았고 가까스로 그를 배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날 밤 신이치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어린 유타는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라는 생각이 유타의 머릿속을 강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타는 바다가 두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니까. 하지만 유타의 대답은 냉랭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신이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유타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으로 유학가고 싶습니다. 뭐라고? 전 바다에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신이치는 처음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니,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넌 우리 가문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대대로 바다에서 살아왔다. 바다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바다가 전부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결국 유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후 그는 단 한 번도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신이치는 절망했고 큰 슬픔 속에 아들을 가슴 한켠에 묻었습니다. 그런 유타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이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유타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한국으로 가십시다. 신이치는 유타의 말을 듣고 미간을 좁혔습니다. 한국으로 가자고? 갑자기 무슨 소리냐? 유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지진은 그냥 흔들리고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연구소에서도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피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신이치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지진이 온다 한들 내가 여길 떠나면 무엇이 남겠느냐? 유타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다가 아버지를 지켜주지는 않잖아요. 신이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유타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바다를 모른다, 유타. 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유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남아 계시면 저는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신이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움찔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와 함께 갑시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사세요. 신이치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했던 이곳을 떠난다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가 대답을 고민하는 순간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운명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유타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애타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남아 계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쓰나미가 덮치면 마을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이치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난 떠나지 않는다. 이 바다는 내 삶의 전부다. 유타는 답답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바다가 그렇게까지 중요합니까? 바다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신이치는 유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가족을 위해 떠났느냐? 그 말에 유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났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찾고 싶었습니다. 신이치는 피식 웃었습니다. 넌 바다를 떠났고 난 바다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온 거다. 그러나 유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바다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경고 방송이 울렸습니다. 긴급 재난 경보입니다. 규모 6.8의 전진이 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내 더 큰 본진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 주민들께서는 대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타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셨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신이치는 바다를 바라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안 떠나겠습니다. 아버지가 남아 계신다면 저도 여기 남겠습니다. 신이치는 유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0년을 살았다고 해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떠나지 않는다면 저도 여기에 남겠습니다. 유타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신이치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유타의 단호한 말에 신이치는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유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농담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유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이치는 피식 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내가 바다에 남는다고? 너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싫어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유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다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신이치는 조용히 유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바다는 한 번도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바다가 아버지를 지켜준 적은 있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쓰나미가 올 때도 바다는 아버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지킨 것은 결국 아버지였습니다. 유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스스로를 지킬 차례입니다. 그 순간 마을 입구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신이치,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냐? 신이치가 돌아보니 주민들이 놓고 간 짐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돌아온 야마모토가 보였습니다. 야마모토가 트럭 위에서 신이치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곧 대피 명령이 떨어질 거야. 신이치, 이젠 너도 가야 해. 신이치는 천천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파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드럽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언제든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옆에서 유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이치는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천천히 발로 밟았습니다. 신이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신이치는 이 마을에서 보낸 지난 세월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바다에서 생을 마감했던 기억. 그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선 유타는 그의 모든 신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던 신이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가자. 유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신이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유타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신이치는 변함없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배를 정리하고 떠나겠다. 유타는 신이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배를 정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이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배는 내 삶이었다. 그 말에 유타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이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배로 내 할아버지와 바다를 나갔고 이 배에서 내가 처음 낚싯줄을 던지는 걸 지켜보았다. 폭풍이 치던 날도 파도가 잔잔하던 날도 이 배와 함께였다. 떠난다고 해도 그냥 떠날 순 없다. 유타는 신이치의 손을 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배를 정리한 후에는 반드시 저와 함께 떠나겠다고요. 신이치는 말했습니다. 약속하마. 그렇게 해서 신이치는 마지막으로 바다로 나갔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바다와 단둘이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유타는 부두에 남아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정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이곳에 남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신이치는 유타의 허락을 받고 부두로 향했습니다. 부둣가에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낡은 어선이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배 위로 올라가 갑판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굵은 손가락 끝에 거친 나무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이 배와 함께한 세월이 40년. 그동안 거센 파도를 맞으며 헤쳐나간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신이치는 조용히 선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실 한쪽에는 낡은 항해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85년 6월 12일.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와 둘이 바다에 나갔다. 배를 타는 순간 마치 바다가 내 몸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아버지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7년 4월 3일. 유타가 처음으로 낚싯줄을 던졌다. 팔림이 부족해 제대로 감아 올리지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잡아 올린 첫 고기를 보고 유타는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신이치는 손을 멈췄습니다. 유타가 바다를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다.
어린 유타가 기뻐하며 팔딱거리는 물고기를 손으로 감싸 쥐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유타는 결국 바다를 떠났고 지금 다시 자신을 설득하러 돌아왔습니다. 시니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5년 8월 17일. 유타가 떠났다. 그는 바다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바다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가르쳐 왔지만 유타는 바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 아이가 틀린 걸까? 아니면 내가 틀린 걸까? 그는 한동안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판에서 유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리는 끝나셨습니까? 시니치는 천천히 항해일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부두로 돌아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바다를 한 번 더 둘러보고 싶구나. 유타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떠날 결심이 서지 않으신 겁니까? 시니치는 유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내 인생을 바친 바다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인사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 유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만 하시고 반드시 저와 함께 떠나야 합니다. 시니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그렇게 해서 시니치는 바다로 마지막 출항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이 바다에서 보내는 진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니치는 유타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바다를 등지고 새로운 곳으로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냐? 그가 마지막으로 유타를 보낸 2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입니다. 유타가 그를 데려간 곳은 부산의 한 어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니치는 다시 한번 바다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바닷가에 서서 익숙한 짠내를 맡았습니다. 이곳의 바다도 참 좋구나. 유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시니치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일본을 떠나왔는데 과연 내가 다시 바다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바다는 그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시니치는 부산 앞바다에서 다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산에서 처음 배를 타던 날 부산 어부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온 어부라는데 바다 사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려나? 젊을 때는 어부였다 해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괜찮겠어? 누구도 시니치의 실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니치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바람의 방향, 물결의 흐름, 조류의 세기. 그는 부산의 바다를 읽고 있었습니다. 시니치는 배의 위치를 조정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그물을 내리면 됩니다. 부산 어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여기서? 이 주변엔 고기가 많지 않은데. 그러나 시니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조류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큰 어종이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부들은 반신반의하며 시니치가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그물 안에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부산 어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근처에서 이렇게 큰 고기 떼를 본 적이 없는데. 시니치는 고요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항상 같은 듯하지만 매일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부산 어부들 사이에서 시니치의 실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읽는 능력, 자연과 하나가 되는 감각. 그는 부산 어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바다를 다루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나가는 날이면 사람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시니치는 부산 앞바다에서 전설적인 어부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배는 항상 만선이었고 고기를 찾아내는 감각은 기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어부 하나가 시니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싶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시니치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바다는 쉽지 않은 곳이다. 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젊은 어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니치는 부산 어부들에게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을 전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알려준 기술은 단순한 어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읽는 법, 자연과 공존하는 법.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젊은 어부들은 점점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니치는 부산 바다의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왔던 일본의 바다와는 다르지만
이곳에서도 바다는 그를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다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바다에서 살아가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